경제는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경제는 기대다. 경제는 쉽니다. 일단 수출 구조가 변했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해오는 이런 무역 구조로 변했다. 코로나가 완화돼도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근본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 말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세계 첨단 기업들이 다 한국 오게 해야 돼요. 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진짜 힘은 금융이라고 네.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요즘 이제 강달러,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이러저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신흥국들 어려워지는 뭐 자산이 좀 탈출하는 거 아니냐 네. 미국으로 이러한 고민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이 패권 가운데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냐.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양털깎기 예. 이게 여기에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중국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양털깎기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 태환을 마음대로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가고 나가고가 자유스럽지 않아요. 근데 양털 깎을 수 있는 게 홍콩입니다. 홍콩. 홍콩 다 자유 무역제도고 다 풀어놨으니까 홍콩 달러가 달러에 패킹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위기가 터진 나라는 고성 환율제 나라들이 터지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이 달러를 쓰면서 지키거든요. 그걸 보호하려고. 그래서 홍콩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홍콩 주의상이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보통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이럽니다. 딱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늘러린 밥도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편하게 살지만 이렇게 어떤 시학이 오고 이런 위기 상황일 때는 헤지 펀드들이 막 날칠 때예요. 이럴 땐 다 얘네는 병시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가 이런 상황 금리 올리고 이런 달러 이럴 때 어느 나라가 무너진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헤지 펀드들은 아무 데나 안 갑니다. 아무거나 안 때려요. 왜냐면 때려도 돈 없는 나라는 우리 이런 속된 말로 할게요. 왜냐면 속된 말로 해야 가슴에 잘 닿으니까 사실은. 저 실제로 점잖게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투가. 근데 이거는 가슴에 와 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우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할게요. 털면 어떤 나라를 털겠어요? 돈이 있는 나라를 털겠죠. 그렇죠. 털 수 있는 데는 돈이 있는 데를 쳐니까 돈 없는 나라는 털어봤자 남는 게 없죠. 그게 보면은 유럽.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유럽입니다. 지금 유로화가 그게 데이터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긴 달러 전에는 글로벌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이었고 나머지 한 30%가 유로화였고요. 나머지 20에 엔화도 있고 파운드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긴 달러가 되면서 가장 최근에 데이터 봤어요. 2020년 가장 최근 데이터. 달러 결제가 80%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글로벌 결제할 때 이제는 이게 너무 불확실성, 환율 불확실성이니까 무역 결제하거나 글로벌 크로스보더 국가별 결제할 때는 이제 다른 나라 통화를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달러만. 다 달러만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7, 80%였거든요. 달러가. 한 5, 6년 전에. 근데 사실은 유로화가 상당 부분 그 시장을 결제 시장을 국제 결제 시장을 잡아서 달러가 사실 50% 안에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80%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유로화라는 게 국제통화인데 자리를 지금 잃어가고 있고요. 설상가성으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대란이 왔고요. 에너지가 지금 하늘 모르게 가격이 치솟고 공급도 부족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스 쟁탈전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네. 경유가 지금 쟁탈전에서 한국도 지금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왜냐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경상수지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환율 시장에 반영이 되거든요. 왜냐면 헤지펀드들이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을 예를 들면 뭐 홍콩, 엔화 다 똑같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을 공격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엔화는 재밌는 게 금리도 0이에요, 심지어. 금리가 0이라는 게 뭐냐면 헤지 펀드들이 달러를 공격하려면 엔화를 공격하려면 엔화를 마음대로 조달이 돼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래 내가 달러를 조달해서 자꾸 던지죠 시장에. 그렇죠. 근데 일본은 너무 하기 좋아요. 왜냐면 금리가 0이니까 조달 금리가 거의 저 코스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달해서 예를 들면 1달러에 110원이다. 110원대 던지는 거죠. 엔화로. 이렇게 달러를 시장껏 걷어들이는 거죠. 헤지펀드들이. 그러면 엔화가 더 절하가 되겠죠. 그게 120을 갔어요. 네. 그러면 또 돈을 은행에서 엔화를 조달해서 또 던지죠. 그 엔화 환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게 130이에요. 또 던져서 150까지 왔어요. 환율. 이렇게 110에서 150 하면 시장 투자자들이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지? 110에서 150 왔네. 어머, 환율이 지금 워낙 그래요. 1200이 지금 1500 온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직 붕괴는 안 됐어요. 그게 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1500 터치한다고? 이러다가 2000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외환위기 오는 거 이런 심리가 지금 빈가빈가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일정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 심리가, 경제는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경제는 기대다. 경제는 심리다. 심리 무너질 때 끝나는 거예요, 시장은. 그럼 사람들이 모든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려버리며 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화 환율이 150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200이 돼서 이러면 원래 빈가빈가 하던 사람들도 안 되겠네라고 엔화를 다 같이 던져버려요. 그러면 엔화 환율이 대폭락하면서 외환위기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헤지펀드들은 그때 달러를 팔아서 싼 엔화를 무더기로 사서 아까 은행에서 조달한 걸 상환하면 그 차익을 그대로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나라들이 돈 있는 나라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게 내 보기에는 한국 지금 돈이 얼마이냐? 외환보유액이 4,100, 원래 4,400에서 지금 환율 방어 쓰느라고 이미 써버려서 그렇죠. 4,100. 200억 썼다고 지난번에 나왔죠. 200억 아니어서 4,100까지 왔어요. 4,100이요? 예, 지금 4,100 와서 4,100억 달러가 있는 나라잖아요. 한국은. 일본도 외환보유액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고, 중국, 그다음에 유럽은 뭐 독일 뭐 이런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금 호신탐탐하는 거죠. 어느 나라가 먼저 무너질까? 근데 중국은 그래서 미국이 화나는 거죠. 중국을 제일 해먹으면 돈이 제일 많은데 중국이 3조 달러 있잖아요. 그렇죠. 해먹고 싶은데 중국은 위안화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닫아놨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위안화를 사야 위안화를 던지죠. 근데 중국 본토 빼고는 해외에 있는 위안화 있어요. 그게 그 환율을 CNH라고 해요. 그건 얼마 안 있어요. 돈이 얼마 많지 않아요, 위안화. 그러니까 해먹기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듯이 네. 홍콩을 공격했을 때 예. 환율 그러면 또 중국이 개입하진 않을까요? 예전에 개입하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몇번 까먹었잖아요. 개입했어요. 예. 그게 제 기억에 2018년도 그래서 2016년, 2015년 위안보액을 엄청 써서 보호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한 1조 달러 달아나고 그러니까 홍콩에서 맨날 글로벌 헤지펀드하고 중국 미은행이 맨날 싸워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 그래서 항상 그 일이 벌어지죠. 그거는 중국에 대한 직접 공격은 못해도 홍콩을 통한 간접 공격은 홍콩 달러. 가능하다. 홍콩 달러는 항상 그 네. 문제 있죠. 그래서 홍콩도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늘 확보하고 있고요. 그 준비 항상 있어요. 그리고 본토도 그래서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건 결국은 돈 싸움이죠. 근데 정부의 개입이 결국은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게 중국에서 1조 달러를 날리면서까지 해본 결과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미국 헤지펀드 당했죠. 돈 죽게 잃고 나갔죠. 예, 카로스. 결국에는 이겼다 중국이. 이겼죠. 예, 이겼죠. 근데 예. 그러네요. 우리가 그런 공격을 당한다 했을 때 4,100억 달러 가지고 못 지켜요. 예.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지금 한국이 경상수지가 탄탄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무역자가 경상수지도 적자로 지금 갔고. 무역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는 왜냐면 중국에서 주로 돈 벌었는데 중국의 무역 흑자가 중국 통계와 한국 통계 좀 다른데 그래도 한국 통계라도 해도 250억 달러 작년에 256억 달러가 아마 제 기억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은 좀 더 많게 나오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벌어왔는데 이제 중국 무역 흑자가 올해까지는 마이너스는 아닌데 거의 뭐 몇십억 달러 줄어들을까? 이제 돈을 어디서 벌어와야지? 그런 경상수지 흑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늘 모니터링 해야죠. 그리고 이게 시장의 기대를 한 방향으로 쏠리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레고랜드 있잖아요. 네. 강원도. 그 강원도 지사 김지대 지사가
정부 보증하고 안 갚겠다가 파산 선고한 네. 바람에 채권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 하필이면 그러니까 지금 채권시장이 신용시장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지금 각 공사가 한국전력원이 만든 회사채도 안 팔린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내요소하고 대여소 한 번에 하면은 되게 위험해졌죠. 예. 취약해졌다는 거죠, 신용시장이. 신용시장이 취약해졌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 조금만 이런 게서도 펀더멘탈 조금만 문제에서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헤지펀드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거 알아요? 지금 원화가 올해만 30% 넘게 절하가 됐잖아요. 달러가 투기 돈이 지금 막 돌아오고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안 올라도 가만히 있어도 환율이 제자리에 가면 30% 이익을 보니까. 그렇죠. 예. 이거 30%는 어마어마한 거지. 예. 금리 저금. 그래서 지금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돈들이 쫙 하고 나갈 때. 빠져나갈 때 예.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가장 크게 벌었던 네. 그 대중 흑자가 네. 무역 흑자가 좀 적자로 전환된 거. 네. 근데 이게 원인이 어딜까?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흑자로 가다 그냥 단순히 수출액이 낮아지면서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적자로 된 거냐, 아니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어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냐,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각에서 걱정하는 건 뭐예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치포 동맹이니 이런저런 것들, 네. 이런 이슈 뭐 저런 것들로 네. 해서 반도체 우리 주력 산업이 지금 중국에서 네.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혹은 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있죠. 아까 제가 미국 경제는 금융, IP, 군수 산업, IP 제약 산업 주로 먹여 살린다. 한국은 뭘로 먹고 사는지 아시죠? 반도체. 예. 한국 전체 성장의 절반을 반도체가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으면 한국이 좋고 성장 잘한 것 같고, 반도체가 안 좋으면 안 좋게 나와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안 좋아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한국 대중 수출이 모든 중간재 부품을 다 수출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달을 다 한국에서 해갔어요. 근데 이미 10년 전부터 이 저부가가치적 조달을 오히려 한국이 다 중국에서 해오거든요. 근데 한국만 중국에서 해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나라 다 중국에서 조달해 가요. 중간재. 네. 그래서 대중 수출에서 이제 한국이 남은 게 뭐냐면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대중 수출만 남았어요. 중간재 중에서도 완제품에서도 그 몇 개 뭐 LCD라든가 뭐 전자산업의 고부가가치 영역이라든가 이런 미래산업 쪽에 그 완제품 수출만 남았어요. 일단 수출 구조가 변했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해오는 이런 무역 구조로 변했다. 전체 체질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성장 체질이 이제 반도체는 성장의 절반을 하면 반도체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가장 깊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국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성장의 절반을 반도체가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뭐 전통 석유화학 산업이라든가 뭐 전자산업이라든가 한국이 잘한 자동차 산업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점점 중국의 가성비 때문에 중국에 밀린다라는 거죠, 그 시장이.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이제는 더 좋은 가성비가 더 좋게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중국에서 갖다 써주는 배터리 충전기 하나만 해도 그래요. 뭐 이런 충전기 말고요. 그 아파트에 설치해서 전기장차 충전은 다 중국계 코스트 절반으로 한국보다 더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훨씬 더 국내 시장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역 구조가 변해버려서 중국에서 주로 돈을 벌어왔어요. 흑자는 중국에서 남은 게 있거든요. 대일 무역은 항상 적자였어요, 한국이. 그렇죠. 그럼 주로 지금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변하면서 지금 이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만한 한국의 어떤 또 새로운 흑자 국가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후보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에이시안하고 인도. 뭐 이런데 거기 1인당 소득 수준은 아직 중국에 수출한 만큼 못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우리 경쟁력, 네. 그 일반 산업에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다. 네. 이것이 이제 무역 적자의 무역 원인으로. 구조가 변했죠. 예. 근데 이제 많은 산업에서 일단 수출이 줄은 거에 대해서 일단 중국 경제도 어려우니까 네. 좀 회복이 되면 네. 그러면 우리도 좋아질 거야. 뭐 철강이 됐든 화학이 됐든 화장품 쪽이 됐든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진핑 사무연임 이후에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봉쇄 조치 이런 게 없이 코로나 제로 정책이 좀 완화되면서 맞아요. 경기가 살지 않겠냐. 네.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런 건 있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게
메인스트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한국이 중국 소비 시장의 그러니까 2C 중국 소비 시장을 상대로 하는 수출 상품이 많아야 되는데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 부품이었지 중국 최종 소비 수출은 아니었어요. 최종 소비 수출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받는 게 소비거든요. 소비. 그러니까 안 한다 해도 소비 어떤 맘대로 회복된다 해도 한국 제품이 최종 소비 수출은 많지가 않아서 뭐 하나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화장품 뭐 이런 거 조금 나아지겠죠. 근데 이제는 화장품도 중국 거, 한국 거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옛날에 아모레퍼시픽이라 뭐 LG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엄청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지금 점점 뒤로 물리거든요. 네. 중국 국산에 의해서.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돼도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근본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지금 한국 경제 뭐 어렵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제 경제를 다시 좀 회복시킬 것이냐 네. 이건 뭐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네, 네. 어쨌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어때요? 이 미국의 기술 규제, 뭐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기술 규제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좀 더 비즈니스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미국하고 중국 갈등 때문에 그렇죠? 한국 예, 독일 있잖아요. 네. 독일도 같은 처지거든요. 유럽이. 그렇죠. 예. 유럽도 안미 경중이거든요. 유럽도. 그러니까 유럽하고 한국 좀 비슷한데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1 수출국, 제1 수입국이 다 중국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토도 출범하면서 적을 중국으로 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모순되는 건데 이번에 독일 그 올라프 숄츠 총리가 11월 4일에 당일식으로 중국 시진핑 3년임이 되고 아마 중요한 국가 중에는 최초로 지금 중국에 방문하거든요. 11월 4일에. 그래서 이번에 중대한 일이 있는데 독일 반도체 기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기업이 그게 사실은 스위스 기업인데 실제는 중국 기업이 대주주예요. 그 기업이 인수를 원래는 지금 미중 갈등 롤리대라면 원래 중국 자본이 독일 전자 특히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인수를 원래 못하게 해야 되는데 허용을 했거든요. 지금 반도체 그 인수하는 걸 동의했어요. 독일에서. 그리고 함부르크 항공이란다. 항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중국 중국 말은 웬양인데 웬양 지타는데 여기 말하면 코스코라거든요. 영어로 코스코인데 거기에서 인수합병하는 걸 동의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24.9% 지분 원래 옛날에는 대주주로 하는 걸 그까지는 동의 안 했고 그냥 그 FI 투자자로 재무적 투자자로 권한만 주고 24.9% 지분 가는 걸 동의했거든요. 근데 왜 독일이 이럴까? 그렇잖아요. 독일도 다 나토 이런 국가고 근데 왜 중국하고 경제 관계를 계속 강화할 거예요? 투자를 독일 기업이 제일 많이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근데 왜 특히 제약산업이 많이 가거든요. 독일. 근데 왜 그럴까? 중국 시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물류 하나 예를 들게 이제 함부르크 항구 있잖아요. 전체 함부르크 거기 전체 물류의 3분의 1을 지금 중국이 다 하거든요. 지금 코스코 하나가 만약에 거기 대주주가 되면 그 코스코 원양그룹의 항구 물류 하나 가지고 전체 함부르크 그 항구가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류 허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코 하나가 전 세계 물류의 거의 절반을 하거든요. 하나가. 그러면 걔네가 거기 대주주가 되면 자기네 물류만 거기다 몰아줘도 함부르크 항구가 세계 물류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 한 개 기업 때문에. 그러니까 why not?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피가 민주의 피보다 더 진한 거죠. 독일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예. 네. 독일은 이제 그렇게 네. 흘러가고 있고 네. 이제 우리는 한국 독일에 참고를 하면 독일보다 더 하죠. 왜? 옆에 사는 나라인데.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2차 전지 쪽이 됐든 반도체 쪽이 됐든 미국이 중국 규제를 통해서
우리 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준 거다. 그쪽 섹터 산업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미국의 밸류체인을 갖게 되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 네. 산업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기회 차원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화웨이가 유럽에서 철수되면서, 왜냐면 안드로이드를 못 쓰게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유럽에서 화웨이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걸 다 지금 삼성 스마트폰이 메웠거든요. 그 기회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라든가 미래 4차 산업에서 원래는 중국 기업이 훨씬 빨리 가고 특히 AI 영역, 세계 첨단 달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커다신프에 이런 중국의 세계 첨단 AI 기업이 있어요. 오히려 삼성, LG보다 훨씬 더 많은 AI 제품을 만들었고 여기 없는 제품을 수없이 내놨거든요. 걔네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원천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그걸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놨어요. 미국이 제재 기업으로. 그러면 그런 데 난 수요는 한국 기업에서 상당 부분 채우겠죠. 시장 수요를.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직접적으로 안 하면 중국 기업들 어차피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중국에서 법이 만들고 바로 했는데 그게 어려워지면 한국에 와서 법이 만들지 않을까요? 한국 와서 법이 내서 한국 기업으로 비즈니스 하겠죠. 그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네. 미국에게도 직접적인 어떤 네. 그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안보, 네. 기술 보호, 네. 산업 보호, 또 경제 성장 네. 여기 모든가 다 같이 연결되니까. 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우리가 미국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진 이러저러한 약점들 때문에 네. 외환 공격을 받게 되면 네. 역시 미국 정부가 뭐 네. 통화 스와프가 됐든 네. 아니면 헤지펀드에게 경고를 하든 미국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이 한국에 대한 공격 같은 것들이 좀 멈춰지거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원하이 사고방식을 어린이 약세.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네. 자본의 앞에서는 행제도 없다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본의 앞에서는 피와 눈물이 없다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거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납니다. 그러니까 결코 미국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경제 미국을 믿으면 미국 거 아니래도 사람이란 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 말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에서 이제는 첨단을 달려서 이제 우리 거 안 쓰면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세계 첨단 기업들이 다 한국 오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한국 와 다 오게, 린텔이나 뭐 네노라는 기업이 다 한국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한국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꾸로 한국이 삼성이나 현대, 뭐 LG사를 다 미국 가버려서 한국이 없어요. 이름만 한국 기업이지 실제 다 미국과 장사를 해요. 다 미국에 생산한 미국에서 해. 한국 영토가 미국한테 의미 있습니까? 한국 국민의 목숨을 미국 사람들 책임질까요? 땡큐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죠? 한국에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190몇 개 나라들 모든 기업이 한국에 와 다 있으면 한국에서 절대 전쟁 뭐 일어나죠? 자기네 돈 잃는 그렇죠. 걸 제일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지금 거꾸로 떠나가는 걸까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